오늘은 간단하게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비트겐슈타인의 기본적인 그 아이덴티티는 이제 분석 철학이 되겠죠. 러셀의 제자입니다. 러셀. 그 애제자였죠, 애제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베이스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될까요? 논리 분석 철학.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거죠. 분석 철학. 그 다음에 논리 실증주의. 논리적 원자론. 특히 논리적 원자론에서 이제 컴퓨터 언어가 발달했었다. 저번 시간에 다 봤던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아이덴티티는 요 세 가지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청년 시절에 굉장히 그 러셀의 애제자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에 그 후반기 때 요 사상을 스스로 깨고 나옵니다. 스스로 비판하고 나와요. 완전히 돌아서는 건 아니고 조금 입장을 바꿉니다. 스스로 비판하고 입장을 바꿈. 다소 변화했다고 할까요? 완전히 틀어버린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젊었을 때의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철학사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철학 논고, 1919년도에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을 쓰거든요. 논고. 아주 유명한 말을 여기서 하죠. 어떤 말을 하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한다? 침묵해야 한다. 아주 철학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본 그런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 분석 철학이 비판했었던 논리 실증주의가 특히 비판했었던 형이상학이 되겠죠. 이상학. 윤리론, 미자, 비학적 측면들, 종교, 당위, 이런 것들. 형이상학적 측면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뭐겠어요? 과학이죠, 과학이죠. 철학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철학의 역할은 뭐겠어요? 분석 철학처럼 단어라든지 명제, 언어를 명료화하는 거다. 똑같죠? 분석 철학과 똑같죠? 명료화하는 것. 따라서 철학이 말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언어 연구. 당연히 이제 분석 철학에서 오리엔트 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언어 연구를 했겠죠. 언어 연구. 그래서 언어는 한 가지 기능을 가진다. 언어는 한 가지 기능 가진다. 그래서 엄밀한 언어의 사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논리적 원자론이잖아요. 논리적 원자론. 앞에서 다 봤던 건데, 원자론. 자연세계가 원자로부터 이루어져 있듯이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물질이 되듯이 단어가 논리적 원자가 있고 논리적 명자가 있고 논리적인 분자가 있는 것처럼 세상과 이 언어를 1대1로 등치시켜 가면서 엄밀하게 사유해 보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 철학의 여파가 그대로 비트겐슈타인한테도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언어는 사실, 여기서는 사실은 세 개죠, 세 개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그대로 전달. 그러니까
벌써 입장이, 뭐 여기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장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전부 다 뭐예요? 논리실증주의 논리분석 철학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재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셀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입장을 나중에 스스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러셀이 실망을 하죠. 러셀이 실망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비트겐슈타인이 입장을 선회를 하느냐. 자, 형이상학에 대해서 침묵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입장이 바뀌어요. 형이상학은 일종의 침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언어의 병이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은 언어의 병. 질병이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뭐예요?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치료의 대상이다.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 달라졌죠? 형이상학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에서부터 침묵에서 치료 대상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 그러잖아요. 무플. 완전히 침묵하는 거에서 이제는 뭐예요? 치료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언가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언급했을까요? 언어는 한 가지 기능을 가진다 해서 입장이 바뀝니다. 입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언어는 맥락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구나. 기능을 가진다로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한 가지 논리적 원자론에 따르면은 단어와 세기를 하나하나씩 딱딱딱딱 논리정연하게 컴퓨터 언어처럼 분석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실제 언어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기능을 가지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벽돌 우리가 하면 예를 들어서 벽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벽돌을 의미하는 것도 하지만 어떤 맥락에 따라서 벽돌을 피해라. 위험하니까 벽돌 피해. 벽돌 떨어져.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공사 현장에서 벽돌 갖고 와. 할 때 그 벽돌로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뻔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논리적 원자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버틀런드 러셀의 제자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버틀런드 러셀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언어는 이 맥락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언어는 맥락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언어가 맥락을 떠나서 사유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소위 질병, 형이상학적 질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질병이 된다. 형이상학을 완전히 긍정한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콰인이 비판했던 것처럼 형이상학적 가치를 완전히 긍정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질병이다. 왜 질병이냐? 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언어는 맥락 속에서 기능적으로 사용되는 그 언어가 아니라 언어만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게 되면 형이상학적 질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기능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를 일종의 언어 게임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생성 과정, 어떤 흐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의 언어의 중요성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건 게임이라고도 했는데 언어는 생활의 언어잖아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상생활 도구란 말이에요. 일상생활 도구. 일상생활 도구인데 일상의 쓰임이죠. 일상에서 쓰인단 말이에요. 쓰임. 그런데 이 일상의 도구로 사용되는 언어가 일상의 삶, 컨텍스트로서의 삶, 삶이라든지 맥락이 이게 제거돼 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만 따로 떨어지니까 형이상학적 질병이 된다고 표현했잖아요. 형이상학적 질병이 된다. 그러면 그게 질병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쓸데없는 가정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무의미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잘못된 추론이라든지 허상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어요? 논리적 원자론에서 떨어져 나온 비트겐슈타인은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맥락의 중요성, 이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맥락, 컨텍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기능은 형이상학적 언어에 다시 뭘 부여해야 돼요? 일상 언어로 환원시킨다. 다시 일상 언어로서 다시 맥락을 부여하는 것. 다시 맥락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일상 언어로 환원시켜야 한다. 일상 언어. 맥락이 포함되어 있는 일상 언어로 환원시키자.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하는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연구를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시시콜콜한 어떤 맥락 연구, 단어의 용법 연구, 논리적 원자론에서 뛰어나와서 비트겐슈타인이 연구했던 건 뭐겠어요? 어떤 맥락 연구. 그리고 유세지라 그러잖아요. 용법이라 그러죠. 용법 연구. 용법 연구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트겐슈타인이 말년이라기보다 후기에 이렇게 의식이 전환이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인 어떤 상황 맥락, 용법 연구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거 지나치게 시시콜콜한 연구로 빠져버렸다 라고 비판을 하죠. 누가 비판하겠어요? 러셀이 너무 지나치게 시시콜콜한 맥락 연구나 지금 하고 있냐. 에? 언어의 맥락과 컨텍스트, 언어의 그 사용법, 용법만, 이게 문법과 용법은 다른 거잖아요. 용법 연구나 지금 하고 앉았냐? 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연구가 맥락을 중요시하는 연구가 후기 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실이에요. 컨텍스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그 유명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왜 어떻게 보면은 토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오리로 보이겠어요? 맥락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찻잔으로 보이기도 하고 여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할머니로 보이기도 하고 젊은 여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진들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책에서 많이 봤을 텐데 맥락이죠. 맥락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형이상학은 뭐다? 맥락을 떠나온 단어들이 형이상학이 돼버리니까 형이상학은 질병으로서 치료의 대상이다. 그래서 철학은 뭘 연구해야 된다? 맥락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간단한 사상이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뭐 여기까지가 비트겐슈타인의 간단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상학이라든지 실존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었습니다.